내 이름은 박술란. 올해로 74살이다. 그날 밤 창밖 너머로 난데없이 들려온 처량한 곡소리와 그 소리 끝에 매달린 하얀 소복의 환영을 보았을 때 나는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오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그 감각은 단순히 놀라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아, 드디어 나의 마지막이 찾아온 것인가 하는 막연하고도 비참한 예감이 머릿속을 스쳤기 때문이다. 밤 공기를 찢는 그 날카로운 소리는 골목 어귀를 돌아 내 낡은 아파트 안방까지 비수처럼 파고들었다. 그것은 마치 저승사자가 보내는 전갈처럼 귀를 따갑게 울렸고 한 소절 한 소절이 고막을 뚫고 내리에 박힐 때마다 온몸에 잔털이 곤두섰다. 베란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집 앞 공터에 마련된 임시 빈소의 화분에서는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 매캐한 연기가 창을 타고 올라와 내 눈을 찔렀고 자극을 견디지 못한 눈에서는 왈칵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아파트 아래층 입구에는 하얀 천막이 높게 쳐졌고 그 안은 대낮처럼 환한 전등빛으로 가득했다. 사람들의 곡소리는 파도처럼 밀려왔다 밀려가기를 반복하며 끊이지 않았다. 아이고 아이고 하는 그 비통한 외침은 한 소절 한 소절이 지날수록 더욱 처량하고 애달프게 변해갔다. 그 소리를 듣고 있노라니 전신에 소름이 돋고 발바닥부터 차가운 한기가 올라와 호흡마저 가빠졌다. 순간 나는 착각에 빠졌다. 저 아래 모여 통곡하는 이들이 어쩌면 나를 위해 곡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의 죽음을 미리 예고하며 종을 울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망상이 나를 짓눌렀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다시 들여다보니 정작 세상을 떠난 이는 아래층에 살던 홍성식 노인이었다. 나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었다. 안도감이 밀려와야 마땅했으나 가슴속은 여전히 서늘한 냉기가 감돌았다. 그 곡소리와 밤을 가르는 악기 소리는 마치 투명한 거울처럼 나의 미래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다. 다음은 내 차례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이 낡은 아파트에서 홀로 산 지도 벌써 40년이 흘렀다. 건물은 이제 여기저기 금이 가고 외벽의 페인트는 너덜너덜하게 벗겨졌으며 계단은 오르내릴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위태롭게 흔들렸다. 주변 사람들은 왜 진작 이사를 가지 않느냐고 묻곤 했지만 나는 이 집을 떠날 수가 없었다. 이곳에는 나의 젊은 날과 눈물,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들과의 기억이 벽지 구석구석마다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젊었을 적 이 아파트는 사람 사는 냄새로 가득했다. 복도에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고 동네 꼬마들의 웃음소리가 이 집 저 집의 문틈을 타고 흘러들었다. 골목 입구에는 이른 아침부터 노점이 줄을 이었고 해질녘 기면 어김없이 풍겨오는 고소한 고기 굽는 냄새와 된장찌개 향기가 사람들의 허기를 자극하곤 했다. 이웃들은 마치 한 가족처럼 현관문을 활짝 열어둔 채 살았고 반찬 한 접시만 들고서도 스스럼없이 서로의 집안일을 참견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세월은 야속하게도 모든 것을 앗아갔다. 활기찼던 젊은이들은 더 좋은 환경, 더 넓은 아파트를 찾아 하나둘 떠나갔고 남겨진 이들은 나처럼 기력이 쇠한 노인들 뿐이었다. 이제 낮 동안의 복도는 마치 적막한 동굴처럼 텅 비어 있었고 밤이 되면 복도등 하나조차 외롭고 쓸쓸하게 깜빡거렸다. 이웃들도 하나둘 세상을 등졌다. 몇 년 전에는 6층에 살던 최상구 씨가 안방에서 잠든 채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작년에는 골목시장 입구에서 만두를 빚어 팔던 엄지 엄마도 병석에 눕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장례를 치렀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나는 사람이 늙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지상정이지라며 덤덤하게 받아들이려 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아래층 홍성식 씨마저 떠났다. 우리 세대의 등불이 하나씩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 뼛속 깊이 실감났다. 밤늦게 복도를 걸으면 차갑게 내려앉은 조명 아래 내 발자국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마치 조금씩 비워져가는 거대한 폐가 속에 홀로 갇혀 있다는 기분에 휩싸였다. 사실 내게 가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남편 상울 씨는 일찌감치 내 곁을 떠났고 하나뿐이었던 아들 준우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등진 지 오래다. 이제 남은 혈육이라곤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는 딸 미영이 하나뿐이다. 미영이는 가끔 전화를 걸어와 늘 같은 말을 반복하곤 했다. 엄마, 제발 그 낡은 집 팔고 서울로 올라와요. 내가 모실게. 그래야 내 마음이 놓이지. 전화선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늘 바쁘고 급했다. 나는 그 짧은 한마디 속에서도 딸아이의 일상이 얼마나 치열하고 고단한지 느낄 수 있었다. 미영이에게도 지켜야 할 가정이 있고 매일 출퇴근해야 하는 직장이 있으며 돌봐야 하는 직장이 있으며 돌봐야 할 어린 손주 재민이가 있다는 것을 나는 너무나 멀었다. 딸의 마음속에 내가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이었지만 그녀의 물리적인 손길이 내가 여지없는 사실이었지만 그래서 나는 혼자 지내는 일상에 익숙해져야만 했다. 아침이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시장에 나가 반찬거리를 사고 점심에는 대충 끓인 흰죽에 삭힌 깻잎을 얹어 한 끼를 때웠다. 밤이 되면 일찌감치 문을 걸어 잠그고 텔레비전 소리에 의지해 외로움을 달랬다. 길에서 우연히 아는 얼굴을 만나 인사를 나눌 때면 잠시나마 마음이 훈훈해지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하지만 오늘처럼 밤새도록 장례식의 소음이 들려오는 날이면 내 가슴 속에는 억제할 수 없는 공포와 한기가 소용돌이쳤다. 나는 소리를 막기 위해 창문을 꽉 닫고 커튼까지 쳤지만 장례식의 그 날카로운 소리는 유령처럼 유리창을 통과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유리창 너머로 들려오는 통곡 소리는 너무나 선명해서 마치 내 귓가에 대고 울부짖는 것 같았다. 창틈으로 스며든 찬바람에는 향 냄새와 매캐한 연기 냄새가 섞여 있었고 나는 그 냄새에 사례가 들려 쿨룩거리며 기침을 해댔다. 집 안은 너무나도 고요했다. 그 정적 속에서 들리는 것이라곤 오직 나의 거칠고 불안한 호흡소리뿐이었다. 그 순간 이 넓은 집이 마치 무덤처럼 차갑고 거대하게 느껴졌다. 홍성식 씨 다음은 누구일까? 이 불길한 생각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운 뱀 한 마리가 내 척추를 타고 목덜미까지 기어오르는 듯한 전율을 일으켰다. 몸을 바들바들 떨며 이불을 끌어올리던 찰나 탁자 위에 놓인 스마트폰의 화면이 번쩍이며 불빛을 내뿜었다. 갑작스럽게 정적을 깨고 울리는 벨 소리에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인하니 딸 미영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나는 잠시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겨우 손을 뻗어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딸의 첫마디는 다급하기 그지없었다. 엄마, 괜찮아? 나 지금 들었는데 아래층에 초상 났다며.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미영이의 목소리가 귀청을 울렸다. 서울에 있는 딸이 이 동네 소식을 나보다 더 빨리 알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새삼 놀랐다. 아마 단톡방에 누군가 사진을 올렸거나 근처에 사는 친척이 연락을 해준 모양이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그래, 아래층 홍씨가 갔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배추 산다고 나랑 얘기까지 나눴는데 오늘 저렇게 가버렸네. 전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참 뒤에야 미영이가 났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뗐다. 거봐 엄마. 내가 뭐라 그랬어. 혼자 거기 있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난 정말 불안해서 잠도 안 와. 나는 딸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걱정 마라. 나 아직 몸도 튼튼하고 매일 시장 가서 밥도 잘 해먹고 햇볕도 잘 쐬고 있어. 늙은 엄마 때문에 사서 걱정하지 마. 하지만 미영이는 내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엄마 연세가 몇인데 그래요? 만약에 오늘 홍씨 할아버지처럼 갑자기 일이 생기면? 그럼 난 엄마 마지막 가는 길도 못 보고 후회만 할 거야. 제발 고집 좀 피우지 말고 내 말 좀 들어. 딸아이의 그 직설적인 말 한마디가
내 심장을 쿡 찌르는 것처럼 아팠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목소리를 가다듬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미영아, 사람은 누구나 가야 할 때가 되면 가는 법이야. 그건 아무도 피할 수 없어. 난 여기가 편하다. 다른 데로 이사 가고 싶은 생각, 눈 곳만큼도 없어. 소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깊은 한숨 소리만 들려왔다. 잠시 뒤 딸은 체념한 듯하지만 여전히 간절한 어조로 다시 말을 이었다. 엄마, 난 정말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집 팔고 서울로 와. 우리랑 같이 살면서 병원도 가까운 데 다니고 우리 손주 재민이 크는 것도 보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 왜 자꾸 그날고 어두운 데서 혼자 버티고 있는 거야? 사실 미영이가 이 제안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전화를 할 때마다, 아니 명절에 얼굴을 볼 때마다 그녀는 이 이야기를 꺼냈다. 서울은 의료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생활이 편리하며 무엇보다 사위와 자식이 곁에 있으니 외로울 틈이 없다는 것이 그녀의 논리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화려한 서울의 삶이 나에게는 맞지 않는 옷과 같다는 것을. 몇 년 전 나는 딸아이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서울집에서 한동안 지낸 적이 있었다. 그때 미영이는 나를 위해 작은 방 하나를 정성껏 꾸며주었다. 하지만 방 3개짜리 아파트라고는 해도 정작 내가 머물 방은 옷방을 개조한 듯 좁디 좁았다. 손주 재민이와 2층 침대를 나눠 써야 했고 내 짐 하나 둘 곳이 마땅치 않았다. 낮 동안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사위와 딸은 출근하고 나면 그 넓고 낯선 거실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텔레비전을 켜도 내가 모르는 연예인들이 나와 떠드는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뿐이었고 시장에 가보려 해도 서울 사람들의 빠른 말투와 차가운 눈빛에 기가 죽어 배추 한 포기 사는 것도 허둥대기 일쑤였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음식이었다. 서울 사람들은 건강을 생각한다며 모든 음식을 싱겁고 담백하게 먹었다. 내가 좋아하는 짭조름한 젓갈이나 기름진 고기 요리 대신 간이 거의 안 된 나물과 적은 양의 밥이 식탁에 올랐다. 두 입만 먹어도 헛배가 부르고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결국 나는 2달을 채 버티지 못하고 짐을 싸서 다시 이 낡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보이던 그 얼룩덜룩한 벽지와 복도 아래에서 들려오던 낡은 트럭의 경적 소리를 듣고서야 나는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다. 엄마는 정말 고집불통이야. 전화기 너머에서 미영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내가 엄마 자유를 뺏겠다는 게 아니잖아. 정말 걱정돼서 그래, 엄마. 내가 밤마다 무슨 꿈을 꾸는지 알아? 엄마가 거실에서 혼자 쓰러져 있는데 아무도 발견 못하고 며칠이 지나가는 그런 끔찍한 꿈을 꾼단 말이야. 그 말에 가슴이 시큰해졌지만 나는 여전히 모진 말을 내뱉었다. 난 그렇게 쉽게 안 쓰러진다. 설사 무슨 일이 생겨도 여기는 수십 년같이 산 이웃들이 있어. 소리 한 번만 지르면 금방 달려와 줄 사람들이라고. 이웃이 몇 번이나 도와주겠어? 그 사람들도 다 자기 가족 챙기기 바쁜 노인들인데 엄마 그렇게 고집 부리다가 정말 큰일 나면 어쩌려고. 미영이의 목소리는 이제 무력함과 원망으로 가득 찼다. 나는 창밖의 하얀 천막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장례식의 소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통곡 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미영아,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난 서울 안 가. 적응도 안 되고 불편해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 얘기 꺼내지 마라. 전화기 저편은 아주 오랫동안 침묵에 잠겼다. 그러다 마침내 들려온 것은 딸아이의 짧고도 서글픈 한숨이었다. 엄마, 진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뚝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다. 나는 손에서 힘이 빠져 스마트폰을 침대 위에 내려놓았다. 심장은 여전히 북소리처럼 쿵쾅거리고 있었다. 집 안은 다시 죽은 듯이 고요해졌지만 창밖의 소리는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다. 사람은 누구나 떠나기 마련이다. 그게 오늘이든 내일이든 언젠가는 닥칠 일이다. 나는 미영이가 나를 위해 하는 말이라는 것을 잘 알았다.
하지만 나는 딸아이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어린 자식이 있고 갚아야 할 대출금이 있으며 신경 써야 할 시댁 식구들이 있었다. 이 늙은 몸뚱이까지 그 아이의 어깨 위에 얹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아래층 영당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나도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하나둘 떠나가는 이웃들. 다음은 누구일까? 나는 마른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심호흡을 했다. 무섭지 않다. 무서울 것 없다고 입술을 달싹이며 되뇌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홍성식 씨의 장례가 치러지는 며칠 동안 우리 골목은 이상하리만큼 정적이 감돌았다. 평소 아침마다 들려오던 두부장수의 종소리도 활기차게 문을 열던 토스트 가게의 셔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공기 중에는 여전히 향냄새가 미세하게 남아있는 듯했고 내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떨리고 있었다.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홍성식 씨의 죽음 그 자체가 아니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이 낡은 아파트 안에서 나와 비슷한 세월을 견뎌온 노인들이 이제 정말 한 명씩 한 명씩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명단에 적힌 이름들이 하나씩 지워지듯 우리 세대의 자리가 비워지고 있었다. 어느 순간 나는 이 아파트가 마치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 배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은 떠나고 남은 이들은 차례를 기다리는 듯한 그 기괴한 고요함. 나는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 소파에 앉아 내 이름이 불려올 그날을 막연히 기다리고 있었다. 홍성식 씨의 장례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 아파트에는 또 다른 불행이 그림자처럼 드리웠다. 바로 옆집에 사는 고 할머니의 사고였다. 올해로 80이 된 고 할머니는 연세에 비해 기력이 정정하신 편이었지만 어느 날 오후 베란다에서 빨래를 걷던 중 사건이 터졌다. 젖은 빨래, 무게를 견디려 작은 의자에 올라섰다가 발을 헛디뎌 그대로 바닥으로 굴러떨어진 것이었다.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쇠약해진 목소리는 복도 끝까지 닿지 못했다. 한참을 쉰 목소리로 울부짖은 끝해야 지나가던 이웃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실려갔다. 손목이 부스러지는 골절상을 입은 할머니는 몸보다 마음의 충격이 더 커 보였다. 그 사건 이후 아파트 노인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2층의 이 할아버지가 한밤중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할아버지는 아내와 사별한 지 오래였고 자식들은 모두 타지에 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뒤늦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다. 아이고, 6층 김씨가 또 쓰러지고, 아이고, 6층 김씨가 또 쓰러졌다네. 이런 비보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자 아파트 분위기는 급속도로 냉각되었다. 복도에서 나누는 대화의 주제도 완전히 바뀌었다. 하는 흉흉한 소식들만 오갔다. 공기 중에는 설명할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다. 밤마다 나는 이유 없는 가슴 두근거림에 잠을 설쳤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으면 온갖 잡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만약 나도 고 할머니처럼 갑자기 숨이 멎으면 넘었을 때 병으로 쓰러졌다. 이 할아버지처럼 갑자기 숨이 멎으면 누가 제일 먼저 알아줄까 하는 생각에 이르면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 몇 년 동안 나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남편의 병수발을 들며 허리가 휘어지도록 버텼다. 밤마다 들려오던 남편의 거친 기침 소리는 내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다. 의사는 이미 가망이 없다고 했지만 나는 어떻게든 붙잡으려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결국 그는 붙잡으려 안간힘을 썼다.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 때 나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저 하늘이 무너져 내린 듯한 멍한 기분으로 침대 곁에 한 멍한 기분으로 침대된 듯한 멍한 기분으로 대학을 갓 졸업한 아이가 친구들과 저수지로 수영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것이었다. 병원 영안실에서 차가운 들것에 실려 나오는 아들을 보았을 때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사망 확인서에 서명하던 손은 미친 듯이 떨렸고 쏟아지는 눈물 때문에 종이용이 때문에 유일한 영체를 알아볼 수 없게 번져버렸다. 그 후 단년 동안 나는 입을 닫고 살았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미영이는 오빠가 떠난 뒤로 한 번도 내게 투정을 부리지 않았다. 아이는 독하게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다. 떠나기 전날 미영이는 내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다. 엄마, 내가 졸업하면 꼭 내려와서 같이 살게. 나는 그 말을 굳게 믿었지만 세월은 약속대로 흘러갔다. 어느 날 저녁 다시 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이는 서울에서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며 그곳에 뿌리를 내렸다. 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다급했고 초조해 보였다. 한참을 망설이던 미영이가 툭 던지듯 말했다. 엄마, 그럼 적어도 거실에 홈캠 하나만 설치하자. 응? 나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다. 뭐? 감시 카메라를 달겠다고? 내가 죄인이니? 엄마, 감시가 아니야. 엄마가 혹시라도 거실에서 넘어지면 내가 바로 알 수 있게 하려는 거지. 요즘 세상에 노인 혼자 사는 집에 이건 필수래.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싫다. 누가 나를 24시간 감시하고 있는 집에서 어떻게 사니? 난 사람답게 살고 싶어. 짐승처럼 우리에 갇혀서 관찰당하기 싫다고. 딸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며칠 뒤 현관 앞으로 택배 박스 하나가 도착했다. 박스를 뜯어보니 둥글고 매끈한 인공지능 홈캠이 들어있었다. 마치 커다란 눈동자 하나가 나를 빤히 쳐다보는 듯한이 들어있었다. 마치 커다란 눈동자 하나가 나를 빤히 쳐다보는 듯한 형상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처음에는 당장 내다 버리려 했지만 미영이의 불같은 성격에 또 한바탕 날리가 버리려 했지만 그 순간부터 우리 집에는 차갑고 기계적인 눈이 하나 생겨났다. 밥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하품이라도 할라치면 나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가리게 되었다. 사건은 홈캠을 설치한 지 일주일쯤 지나서 터졌다. 유난히 무덥고 습한 오후였다. 그 시각 서울에 있던 미시즈의 답장이 없자 끄심을 먹고 소파에 기대어 잠깐 눈을 붙였는데 매미 소리에 취해 나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급히 홈캠 앱을 켠 딸의 화면에는 소파 위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내 모습이 보였다. 미영이는 내가 쓰러진 줄로만 알고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걸었지만 나는 여전히 꿈속이었다. 겁에 질린 딸은 결국 119에 신고했다. 잠시 후 고요를 깨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제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소방대원들이 특수장비로 문을 따고 지방비로 문을 따고 지방대원들이 특수장비로 문을 따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둑이라도 든 거예요? 내가 멀쩡하게 앉아있는 것을 본 소방대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장은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진 채로 대답했다. 할머니, 따님분이 긴급 신고를 하셨어요. 홈캠으로 보는데 할머니가 전혀 움직이지 않으신다고. 나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복도에는 폭발적이었다. 복도에는 소란을 듣고 나온 이웃들이 기웃거리고 있었다. 고 할머니는 술란씨, 딸이 걱정을 많이 했나 보네. 남이 했나 보네라며 웃어넘기를 하며 정말 사람 기를 말릴 거야. 너야말로 이게 뭐 하는 짓이니. 내가 집에서 낮잠도 마음대로 못 자. 나를 아주 환자 취급하고 동네방네 망신을 줘야 속이 시원해. 엄마가 고집을 부리니까 그렇지. 요즘 혼자 있다가 며칠 만에 발견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난 엄마가 뉴스에 나오는 그런 노인이 되는 거 싫단 말이야. 미영이의 절규에 가슴이 저릿했지만 나는 더 모질게 쏘아붙였다. 그게 내 운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 나를 죄수처럼 감시하지 마야. 네가 정말 효녀라면 이런 기계 따위로 나를 괴롭히지 말란 말이다. 딸은 흐느끼며 전화를 끊었다. 어둠 속에서 거실 구석에 파란 불빛이 나를 차갑게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그 빛을 외면하고 누웠지만 심장은 멈추지 않고 요동쳤다. 딸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으나 이러한 식의 보호는 숨이 막혔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기괴한 데 의해 난도질당한 기분이었다. 며칠 뒤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문 하나가 붙었다. 인근에 새로 생긴 최신식 요양원 참관단을 붙었다. 인근에 새로 생긴 최신식 요양원 참관단을 붙었다. 술란 씨, 소식 들었어? 우리 아들이 그 요양원에 신청해 줬대. 거기 시설이 호텔 저리 가라래. 의사, 간호사도 상주하고 매일 노래 부르고 춤추는 프로그램 돼 있다나 봐. 황 씨의 얼굴에는 자식 자랑이 섞인 묘한 우월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내 눈치를 살피더니 슬쩍 덧붙였다. 술란 씨도 같이 가보자. 혹시 알아? 나중에 우리 둘이 거기서 같이 지내게 될지. 나는 내키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황 씨의 성화에 못 이겨 겨고제. 토요일 아침 아파트 입구에는 밝은 노란색 소형 버스가 시동을 건 채 기다리고 있었다. 황숙자 씨의 손에 이끌려 나온 나를 포함해 10여 명의 노인이 소풍이라도 가는 아이들처럼 들뜬 표정으로 차에 올랐다. 버스 안은 금세 쓰다 소리로 시끌벅적해졌다. 누군가는 그곳 식당이 뷔페식이라 매일 반찬이 바뀐다더라는 소문을 전했고 또 다른 이는 우리 아파트보다 훨씬 재미있는 여가 활동이 많을 거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창밖을 보며 애써 미소 짓는 내게 황 씨는 술란 씨. 버스가 도착한 요양원은 눈이 시릴 정도로 하얀 외벽을 가진 신축 건물이었다. 권적이는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먼지 하나 없는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매끄럽게 닦여 있었다. 구석구석 배치된 초록색 화분들과 제복을 갖춰 입은 직원들의 상냥은 마치 잘 자인 고면처럼 왜 곳이 얼마나 털저히 관리되는 곳인지 보여주는 듯했다. 로비 중앙에서는 10여 명에서는 선전물에서 본 거랑 똑같잖아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활기찬 공연이 끝나고 노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자리에 앉자 로비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다. 커다란 텔레비전에서는 시끄러운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정작 그것을 제대로 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치 바람이 불어 촛불이 꺼진 것처럼 방금 전의 열기는 온데간데 없고 정적만이 감돌았다. 안내를 맡은 팀장은 우리를 이끌고 복도를 지나며 이곳의 규칙적인 생활이 끌고 식사 시간은 엄격히 정해져 있고 영양사가 설계한 식단에 따라 제공됩니다. 모든 활동은 시간표대로 운영되기에 어르신들은 규칙적인 삶을 유지하실 수 있죠. 그녀의 설명은 자신감이 넘쳤고 다른 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지만 나는 오히려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다. 모든 것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식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과 같았다. 복도를 지나던 중 면회 온 가족과 마주 앉은 한 노인을 보았다. 자녀들은 외부 음식을 잔뜩 사들고 왔지만 정작 부모의 얼굴을 마주하기보다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을 만지기에 바빴다. 요즘 별일 없으시죠? 약은 잘 챙겨 드시고요라는 건조한 안부 몇 마디가 오갔을 뿐이다. 면회 시간이 끝나 자녀들이 바쁘게 떠나자 노인은 문 앞에 서서 가족들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한참 동안이나 그곳을 지키고 서 있었다. 그의 애처로운 뒷모습을 보는데 내 심장이 조여오는 듯했다. 시설의 한 아주머니는 우리에게 다가와 여기가 집보다 훨씬 나아요.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라며 미소 지었지만 자식들 이야기가 나오자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애들이 요즘 워낙 바빠서 자주 못 와도 괜찮아요. 내가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말을 마친 아주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눈가를 훔치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만족감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독이는 처절한 자기 위로였다. 돌아오는 소형버스 안은 출발할 때와는 딴판으로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들떠있던 노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창밖만 바라보았고 누군가는 시설은 참 좋은데 너무 조용하네 라고 나직이 읊조렸다. 황 씨도 아까의 자랑스러운 기세는 사라진 채 팜플렛만 매만지며 경직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버스에서 내려 다시 우리 아파트 골목에 들어서자 따가운 햇살과 함께 사람 사는 냄새가 훅 끼쳐왔다. 멀리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노점산이 외침이 요양원의 시원한 에어컨 바람보다 훨씬 더 마음을 안심시켰다. 낡은 철문을 열고 내 집으로 들어섰을 때 나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었다.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얼룩덜룩하고 오래된 나무 가구에서는 쾌쾌한 냄새가 났지만 이곳이야말로 내 영혼이 발을 붙일 유일한 장소였다. 나는 소파에 앉아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내내었다. 요양원은 깨끗하고 끼니 걱정도 없겠지만 그곳의 차가운 고독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혼자여도 익숙한 이웃들과 이 낡은 동네에서 살고 싶지. 자식 면회를 기다리며 긴 복도에 하염없이 앉아있고 싶지는 않았다. 상관을 다녀온 후 나는 일부러 더 바쁘게 움직였다.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 생선가게 주인과 시시콜콜한 흥정을 나누고 오후에는 양지바른 베란다에 앉아 물을 다듬었다. 해질녘 이면 골목을 산책하며 뛰어노는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요양원 문 앞에 서 있던 노인의 환영이 자꾸만 어른거려 가슴이 시큰거렸다. 미래가 불안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나는 그동안 공지사항이나 확인하던 아파트 주민 단톡방을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다. 쓰레기차 도착 시간이나 단수 예보 같은 건조한 정보만 오가던 그 공간에 어느 날 밤 간절한 메시지 하나가 올라왔다. 실례합니다. 어느 이웃이라도 좋으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아이가 39도까지 열이 나는데 혼자라 아이를 두고 나갈 수가 없어요. 혹시 해열제를 대신 사다 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1분도 채 되지 않아 답장이 달렸다. 제가 지금 마침 약국 앞입니다. 어떤 종류 사다 드릴까요? 바로 문 앞에 두고 갈게요. 잠시 후 약 봉투가 문 앞에 가지런히 놓인 사진이 올라왔고 단톡방은 순식간에 따뜻한 응원과 좋아요, 스티커로 가득 찼다. 이게 진짜 이웃사촌이죠. 라는 누군가의 말에 내 마음도 몽글몽글해졌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이어졌다. 전등이 나갔는데 남편이 출장 중이라 막막하네요라는 글에 옆동 청년이 공구를 들고 나타났고 잠시 후 환하게 켜진 거실 등 사진 아래로 감사의 인사가 줄을 이었다. 점심시간에 바빠서 밥을 못했다는 집을 위해 시장 식당 근처에 있던 주민이 도시락을 대신 배달해주기도 했다.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벌어지는 이 소소한 선의들을 지켜보며 나는 설명하기 힘든 이 소소한 선의들을 지켜보며 과거의 이웃이란 그저 얼굴이나 아는 사이, 기껏해야 택배나 대신 받아주는 사이인 줄만 알았다. 하지만 이 작은 단톡방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요양원의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느낄 수 없었던 작지만 확실한 다정함이 한 사람의 고립감을 조금씩 채워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침대 머리맡에 놓인 휴대폰을 켜고 한참 동안 단톡방을 들여다보았다. 나도 서울에 가지 않고 요양원에도 들어가지 않고 이곳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정말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따뜻한 이웃들이 나를 외면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막연한 희망이 싹 텄다. 나는 용기를 내어 입력창에 글을 써보려 했다. 어느 이웃분, 내일 시장 가시는 길에 간장 한 병만 사다 주실 수 있을까요? 하지만 손가락은 전송 버튼 위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괜히 노인네가 귀찮게 한다고 욕하면 어쩌지? 간장 하나 못 사서 남의 손을 빌리느냐고 비웃지는 않을까? 결국 나는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불을 끄고 누운 어둠 속에서도 마음속에 심어진 그 작은 희망의 씨앗은 소리 없이 자라나고 있었다. 언젠가는 나도 저 방에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참을 뒤척였다. 스마트폰의 환한 화면을 켜고 단톡방에 지난 대화들을 하나하나 거슬러 올라가 보았다. 내일 공원에 함께 가자는 약속, 남는 신문지가 있느냐는 소소한 물음들. 그 별것 아닌 문자들이 왜 그렇게 내 마음을 뜨겁게 달구었는지 모를 일이었다. 문득 어쩌면 나도 서울에 가거나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지도, 나도 될지도 모른다는, 뭐를 들어가지 않아도 될지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면 어쩌지? 늙은이가 주책바가지라고 손가락질하면 어쩌나? 하는 해묵은 두려움이 나를 붙잡았다. 나는 결국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변화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낮게 내려앉더니 이내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낡은 아파트의 함석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골목은 온통 회색빛 안개에 잠겼다. 창밖을 바라보던 나는 옥심거리는 무릎을 만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비가 오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신경통 때문에 시장까지 걸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는 두부반 모아시던 배추심 몇 장이 전부였다. 우리 동네 배달앱은 도시락이나 치킨뿐이지 시장에 신선한 고기나 채소를 배달해주는 곳은 없었다.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직성이 풀리는 노인네에게 이비는 가혹한 장벽이었다. 주방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던 나는 마침내 결심한 듯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단톡방에 조심스럽게 문자를 써내려갔다. 어느 이웃분, 혹시 오늘 시장 가시는 길에 갈비 한 봉과 반 개만 사다 주실 수 있을까요? 수고비는 따로 챙겨드릴게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다. 의자에 앉아 숨죽이며 화면만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1분이 지나고 2분이 흘러도 아무런 답장이 없자 나는 금세 후회가 밀려왔다. 역시 내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했나봐 하며 자책하던 찰나. 박 할머님, 저 지금 마침 시장 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갈비는 찜용으로 드릴까요? 구이용으로 드릴까요? 동과는 큰 걸로 할까요? 작은 걸로 할까요? 상진 아빠라는 대화면의 젊은 이웃이었다. 나는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서둘러 답장을 보내고 나니 상진 아빠는 단골집 사장님께 서비스로 고수도 좀 달라고 해볼게요라는 다정한 말까지 덧붙였다. 그 사소한 배려에 콧날이 찡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다. 오후 5시가 넘었을 무렵 초인종 소리와 함께 빗물 맺힌 비닐봉지를 든 성진 아빠가 서 있었다. 그는 신선한 갈비와 묵직한 동과를 건네며 환하게 웃었다. 갈비가 18,000원, 동과가 4,000원, 그리고 수고비 5,000원을 더해 총 27,000원을 건넸다. 3만 원을 채워 잔돈은 가지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그는 단호하게 머리를 저으며 남은 3,000원을 내 손에 꼭 쥐어주었다. 할머니, 우리 방 규칙이 딱 정해진 대로만 받는 거예요. 더 주시면 제가 다음번에 무거워서 못 도와드려요. 떠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손바닥에 남은 잔돈의 온기를 느꼈다. 그날 저녁 나는 정성스럽게 돈과 갈비탕을 끓였다. 주방 가득 구수한 향기가 퍼졌고 뜨거운 국물 한 모금을 들이켜낸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고기가 맛있어서가 아니었다. 이웃이 전해준 그 다정함이 차가웠던 내 가슴을 어루만져 주었기 때문이다. 요양원의 기계적인 돌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온기였다. 그날 이후 나는 단톡방의 유령 회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남는 신문지가 필요하다는 이웃에게는 기쁜 마음으로 묶음을 내놓았고 고마움의 표시로 받은 펑리스 한 봉지에 아이처럼 기뻐했다.
아래층 젊은 엄마가 택배를 찾으러 가는 10분 동안 아이를 봐달라고 했을 때도 흔쾌히 거실 문을 열어주었다. 거실 가득 울려 퍼지는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나는 이 낡은 아파트에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단톡방에 낯선 대화면에 인물이 등장해 관절에 특효라는 건강식품 공동구매 제안을 올렸다. 번지르르한 사진과 저렴한 가격에 현혹된 황숙자 씨는 덜컥 3병이나 주문했고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그녀를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사고가 터졌다. 그 약을 먹은 황 씨는 다음 날 심한 복통으로 병원 신세를 져야 했고 의사는 인증되지 않은 불량식품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화가 난 황 씨가 단톡방에 항의글을 올렸을 때 그 판매자는 이미 방을 나가고 계정도 삭제된 뒤였다.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거봐요. 내가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누굴 탓해. 공짜 좋아하다가 당한 거지라는 날 선비난들이 오갔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내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다. 풍선처럼 부풀었던 안도감이 한순간에 터져버린 기분이었다. 나 같은 노인네가 전 재산을 사기당하면 누가 날 도와줄까? 하는 공포가 다시 엄습했다. 설상가상으로 수리공 사기 사건까지 터졌다. 물이 새는 집 수리를 도와주겠다며 나타난 남자가 엉터리 수리를 하고 돈만 챙겨 사라진 것이었다. 단톡방에는 이제 이 방도 사기꾼 소굴이 다 됐네. 그냥 방을 없애버리자는 험악한 말들이 쏟아졌다. 내가 믿었던 구원의 밧줄이 사실은 나를 올가매는 함정이었을까? 나는 끓어오르는 흰죽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이웃 간의 신뢰가 무너진 골목에는 장마철의 습기보다 더 눅눅하고 불길한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사기 사건의 여파는 생각보다 훨씬 컸다. 골목 어디나 노인정 어디를 가든 온통 그 사기꾼 이야기뿐이었다. 아이고, 단톡방에 아무나 들여보내니까 이런 사달이 나지. 이젠 누굴 믿고 살아? 이럴 바엔 그냥 방을 없애버리는 게 속 편해. 괜히 나중에 더 큰일 터지면 어쩔 거야? 사람들의 웅성거림 위로 불신의 그림자가 짙게 깔렸고 아파트 공기는 마치 장마철 습기처럼 눅눅하고 무거워졌다. 나 역시 그날 밤 끓어오르는 흰죽을 앞에 두고 스마트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당장이라도 방 나가기 버튼을 누르고 싶었지만 성진 아빠가 사다 준 갈비의 온기와 황 씨가 건네준 펑리스의 달콤함이 발목을 잡았다. 그 따스했던 기억들마저 가짜라고 치부하기엔 내 가슴에 남은 온기가 낡은 허점에 남은 온기가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이다. 결국 며칠 뒤 부녀의 주자 대표회의 주관으로 주민센터에서 이민센터에서 임시회의 주관으로 주민센터에서 사기꾼 소굴이 된 방을 더 둬서 뭐해요. 누군가 소리를 지르자 또 다른 이는 그럼 나처럼 혼자 사는 노인네가 쓰러지면 누가 도와줘? 난 지난번에 이 방 덕분에 병원 갔단 말이여. 라며 얼굴을 붉혔다. 말 한마디가 오갈 때마다 고선이 터져나왔고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때였다. 구석에 가만히 앉아있던 나는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그때였다. 구석에 가만히 앉아있던 나는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까. 방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 방이 쓸모없는 건 아닙니다. 사기꾼이 들어와서 우리가 상처를 좀 입었지만 그렇다고 문 고장 났다고 집을 허물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나 자신도 믿기지 않았다. 평생을 숨죽여 살아온 내가 누군가의 앞에서 내 목소리를 낸 것이다. 내 비유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고 서지훈 입히지 않고 서지훈 입주자 대표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 단톡방은 완전히 새로워졌다. 실명과 도모수를 확인하지 않으면 절대 가입할 수 없게 했고 각 동마다 대표를 두어 신이 회원을 검증하게 했다. 나는 자원해서 우리 동의 문지기 역할을 맡았다. 낯선 이가 가입 신청을 하면 몇 호 사시는 누구시냐고 꼬치꼬치 묻고 엘리베이터에서 본 기억을 더듬어 신분을 확인했다.
사람들은 그런 나를 까치한 박할머니라 부르기도 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나는 성진 아빠와 황씨 그리고 뿔씨를 불러 모아 술람교 상부상조 소모임을 만들었다. 우리는 매달 2,000원의 회비를 걷어 투명한 공금을 마련했고 그 돈으로 밤늦게 아픈 이웃의 약값을 보태거나 급한 심부름을 하는 이들에게 수고비를 보전해 주었다. 내가 총대를 메고 장부를 쓰자 젊은 사람들은 메고 장부를 쓰자 젊은 사람들은 회사 장부보다 꼼꼼하다며 혀를 내둘렀다. 지난 겨울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던 청년이 복도에 쓰러진 어르신을 발견하고 단톡방에 글을 올렸을 때 불과 10분 만에 성진 아빠는 손전등을 들고 나타났고 나는 겉옷을 챙겨 내려갔다. 우리가 그분을 부축해 병원으로 보냈을 때 다음 날 달려온 그분의 아들은 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이제 단톡방 소식을 들으며 활짝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희 아버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딸 미영이의 딸 미영이의 그런 이웃들이 어디 있느냐고. 며칠 전 손주 재민이를 데리고 내려온 미영이는 우리 주민들의 공동 식사 자리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더니 나시기 말했다. 엄마, 이제 나 안심해도 되겠네. 엄마가 왜 여기 남고 싶어 했는지 알 것 같아. 그 말 한마디에 내 마음속 무거웠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다. 엊그제는 지역구 마이크 앞에 사라졌다. 엊그제는 지역 방송국 기자가 취재를 왔다. 늙은 노인네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고. 제 나이 74입니다. 예전엔 늙는다는 게 그저 죽을 나이만 기다리며 병들고 사라지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나는 지금 양로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돕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며 사람 냄새나게 살 수 있는 이곳에서 말입니다. 기자의 메시지가 밤하늘에 메시지가 밤하늘에 붉어지는 것을 보며 나는 가슴 속이 더없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밤이 깊어 거실불을 끄고 누워도 이제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도 내 몸에는 병마가 찾아올 것이고 언젠가는 사랑하는 이들과 작별할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홀로 감내해야 할 외로운 투쟁이 아니다. 내 곁에는 서로를 지켜보는 수십 쌍의 눈과 따뜻한 손길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마칠 때가 되니 마음이 뭉클하고 훈훈해지네요. 노인네가 앉아서 두서없이 늘어놓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제 채널 은빛 이야기관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에 제가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고 왔을 때 제일 먼저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